이남용 교수의 시론롱, 이재명 정부의 폭주에 맞서 국민의 뜻을 받들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이 시급하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던지는 질문 하나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 도대체 언제 비대위로 전환되느냐? 그러나 저는 이 질문을 관계 철학의 언어로 다시 묻고자 합니다. 언제가 아니라 누구이며 어떤 종류의 비대위원장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강력히 맞서 싸우면서 동시에 윤석열 체제와도 분명하게 단절할 수 있는 인물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실론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월드 베스트 프랙티스 그리고 FEA 관점에서 보수 재건의 설계도를 다시 그려보고 그 한가운데에서 김문수라는 이름을 품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의 위기는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관계망 전체의 붕괴입니다. 불법 계엄 시도와 조기 대선 패배, 당 해산 위기 논란, 그리고 장동혁 대표 체제의 혼란까지 이어지면서 권력과 정당, 국회와 사법부, 언론과 시민의 관계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에는 이재명 정권의 폭주와 야당의 무능, 양쪽 모두가 신뢰를 잃은 이중 위기로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검찰 권력 남용과 계엄 문건의 유령이 떠다니고 다른 한쪽에서는 포퓰리즘과 사법 리스크가 일상화된 권력의 독주가 계속됩니다. 이 상황에서 국민이 야당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이재명 폭주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과거 윤석열 체제의 잘못과 단호히 결별할 수 있는 도덕적 기준을 동시에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관계 철학의 관점에서 비대위의 핵심 임무는 두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불법 계엄과 정당 해산 위기까지 불러온 정당을 국민이 다시 믿으려면 이 당이 더 이상 권력의 사병이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의 수호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권력과의 관계 재정립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는 강력한 야당으로 서기 위해서는 과거 윤석열 권력의 잘못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책임을 묻고 선을 긋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누구 편이냐만 묻지 않습니다. 같은 잘못을 두고 누구에게는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잔인한 잣대를 들이대느냐를 냉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대위원장은 이재명과 윤석열 양쪽 권력 모두에 대해 헌법과 상식의 기준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글로벌 스탠다드를 보겠습니다. 영국 보수당은 브렉시트 혼란과 리즈 트러스 사태를 거치면서 시장 신뢰와 국민 신뢰를 동시에 잃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스캔들의 상징이 된 리더를 과감히 교체하고 위기를 부른 정책 노선을 공개적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독일 기독민주당 역시 메르켈 이후 극우와 포퓰리즘의 압박 속에서 과거 자신의 정책 실패까지 포함해 정리하는 내부 토론을 거쳤습니다. 세계의 보수 정당들이 보여준 위기 극복의 월드 베스트 프랙티스는 분명합니다. 첫째, 위기를 만든 권력과 도덕적으로 선을 긋는다. 둘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얼굴과 언어로 재출발한다. 셋째, 정당의 조직과 정책을 하나의 설계도 위에서 다시 배치한다. 이것은 단발성 이미지 세탁이 아니라 체제 재설계입니다. 넷째, FEA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국민의힘은 5개 층위가 동시에 고장난 상태입니다.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선거와 정책의 목표가 흐려졌고 서비스 영역에서는 국민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정당인지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데이터 영역에서는 여론과 선거 결과가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이를 분석하고 반영하는 체계가 약합니다. 기술 영역에서는 디지털 정치와 미디어 전략이 낡았고 인적 자원 영역에서는 계파 싸움과 공천 이해관계가 미래 인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5층을 동시에 바라보고 재설계할 수 있어야 진정한 비대위원장입니다. 단순히 얼굴과 슬로건만 바꾸는 관리형 비대위로는
이 구조적 위기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이런 기준으로 비대위원장의 조건을 정리하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국민 앞에서 불법 계엄과 권력 남용, 정당 해산 위기까지 부른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다시는 넘지 않을 경계선을 그을 수 있는 도덕적 리더십입니다. 둘째, 이재명 정권의 폭주와 정면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전투력입니다. 법치와 시장 경제,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싸움이라면 어떤 공격에도 물러서지 않는 정치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윤석열 체제와의 단절을 분명히 선언할 수 있는 독립성입니다. 검찰 권력과 특정 사정 라인에 빚진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에게만 빚지고 헌법에만 매인 정치인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인물은 많지 않습니다. 여섯째, 김문수는 이 세 가지 조건에 가장 근접한 인물입니다. 그는 노동운동의 현장에서 출발해 국회의원 3선, 경기도지사 2선,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보기 드문 경력의 보수 정치인입니다. 노동 현장의 땀과 눈물을 아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광역행정과 중앙정부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핵심 기반이 노동 서민도시 서민층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계층이 언어를 몸으로 알고 있는 보수 리더야말로 가장 강력한 대항 카드가 됩니다. 노동과 서민을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파트너로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정치인은 많지 않습니다. 김문수는 이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곱째, 윤석열 체제와의 단절 문제에서도 그는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에 서 있습니다. 특정 검사 라인에 의해 발탁된 인물이 아니며 권력의 사정정치에 의존해 성장한 정치인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자신의 이름과 성과로 평가받아 온 인물입니다. 물론 그 역시 보수 진영의 구성원으로서 계엄 사태와 조기 대선 과정에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김문수 비대위원장은 첫 번째 과제로 스스로와 당의 과거를 국민 앞에 냉정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불법 계엄과 권력 남용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보수가 먼저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 선을 그은 다음에야 비로소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향해 정의를 말할 자격을 얻습니다. 잘못에는 내 편과 내 편이 있을 수 없다는 이 단순한 원칙을 실천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이어야 합니다. 여덟째,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맞서는 투쟁력에서도 김문수는 강점을 가집니다. 그는 이미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직접 맞붙어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영남, 충청을 아우르는 보수표 밭을 다시 한번 결집시키는 과정에서 빈부 지역 세대가 얽힌 복잡한 관계망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포퓰리즘 정치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도덕성을 공격하는 것을 넘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시장 경제의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복지와 성장, 노동과 기업을 함께 다루어 본 김문수는 이러한 경제 복지 노동의 종합 설계에 필요한 실전을 경험했습니다. 투쟁과 대안을 동시에 말할 수 있는 정치력,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폭주와의 싸움에서 필요한 무기입니다. 아홉째, 김종인과 같은 전문 비대위 기술자, 안철수와 같은 중도 확장 카드, 나경원과 같은 의회 중심 리더, 유승민과 같은 개혁보수 상징도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지금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이미지 교체로 해결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계엄 문건과 정당 해산 위기, 이재명 정권의 폭주라는 이중삼중의 위기 상황에서는 비대위원장이 곧 차기 리더십의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임시 관리인이 아니라 새로운 체제를 설계하는 건축가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종인은 탁월한 기술자이지만 장기적인 김문수 체제로의 자연스러운 연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철수와 나경원은 중도와 여성이라는 외연 확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새로 세우는 대들보로 세우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유승민은 개혁 보수의 상징이지만 지금 당내 수용성과 통합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분열의 불씨가 될 위험이 큽니다. 열째, FEA 관점에서 김문수 비대위는 정당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이재명 폭주 견제와 윤석열 체제 청산이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전략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서비스 영역에서는 노동, 서민, 청년, 중소기업 등 구체적인 고객 집단에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데이터 영역에서는 여론과 선거, 경제 안보 지표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술 영역에서는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정치 플랫폼을 정당의 기본 인프라로 삼아야 합니다. 인적 자원 영역에서는 계파가 아니라 능력과 헌신을 기준으로 인재를 발굴하고 키워야 합니다. 이 다섯 층위를 하나의 아키텍처로 설계하고 운영해 본 경험을 가진 보수 정치인은 많지 않습니다. 노동 현장, 국회, 관격행정, 중앙정부를 모두 겪은 김문수는 이 다섯 층위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드문 인물입니다. 11째, 결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체제의 정상화입니다. 불법 계엄과 권력 남용을 다시는 허용하지 않는 보수, 서민과 노동을 품는 시장 경제, 디지털 독재에 맞서는 자유민주주의, 이 네 가지 축을 다시 세워달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폭주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투사이면서도 윤석열 체제와의 단절을 국민 앞에 선언할 수 있는 도덕적 리더여야 합니다. 저는 이 어려운 이중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후보로 김문수라는 이름을 조심스럽게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는 용기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경험, 그리고 노동과 서민, 기독교와 시장 경제를 하나의 관계망으로 엮을 수 있는 정치력을 갖춘 인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비대위원장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이재명 정권의 폭주와 윤석열 체제의 그늘에서 동시에 벗어나기 위해 보수정당은 어디서부터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남용 교수 TV 시청자께서는 댓글을 통해 비대위의 조건, 김문수 비대위원장 카드의 장점과 우려, 그리고 보수 재건의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지성24인의 원탁회의체를 출범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토론이 곧 대한민국 자유보수정치의 새로운 설계도가 될 것입니다. 이남용 교수의 시론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